네. 야, 여러분 지금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추석 연휴도 끝났고 다시 주말이 오고 참 지금은 주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정말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신선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시한 정보. 자, 유통기한이 굉장히 오래되는 프레시한 정보를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7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머리가 이렇게 미역이 내려왔어요. 네. 그 집값의 딜레마를 통해서 네, 우리가 집값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을 전해준 사람. 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음,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굉장히 좀 스테레오 타입으로 저는 그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직 실패했다는 증거가 없고요. 네, 또 최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건 구본기 소장님과 함께 방송 시작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사모님 네, 생일 축하를 했더니 사모님이 뭘 보내셨어요. 그 견과류를 이렇게 물엿이랑 설탕이랑 해서 뭉쳐가지고 강정을 만들어서 예.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해요. 보내주셨대. 예. 우리 아내 얘기하는데. 경청하시구나, 아주. 네, 근데 그때 그 휘파람을 딱 불어주신 거를 어떤 타이밍에 봤냐면은요. 저 이제 술 둘이 얼큰하게 취한 타이밍에 유튜브를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얘기 안 하고 딱 틀었는데 거기서 휘파람으로 탁 불러주시니까 아내가 감동을 탁 받아서요. 와. 그날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부끄러워라.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저 성함 이름을 저 이름을 되도록 안 말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시민운동할 때 그게 협박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아내가. 이런 네. 자, 그래서. 사모님 어쨌건 감사하고요. 잘 먹을게요. 자, 오늘도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정치권의 이슈가 부동산과 연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맞습니다. 대장동 논란. 대장동도 네. 동네 이름이 참 멋있어요. 대장이야. 맞아요. 대장이야 아주. 사실은 그 얼개는 막 2주 막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다 알아요. 시청자분들도. 맞아요. 저게 잘한 사업을 왜 못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비리나 있는 것처럼 맞아요. 연결고리는 하나도 없는데 비리나 있는 것처럼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적이니까 어떻게든지 꼬리를 잡아서 뭔가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보려는 수작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또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 멘트들에서 경악할 만한 것들이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저는 사실 지방자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했었던 것도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했었던 건데요. 근데 가장 경악했던 게 첫 번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서 12%는 그럼 지자체에서 메꾸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타박했던 것, 우리 측에서 저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으로 읽혔거든요. 사실은 그게 한번 경악을 했었고, 두 번째가 지금 이 사업 대장동 논란 관련해 가지고서 사실 행정을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잘된 사업인지 지금은 뭐 2주 동안 다루셔가지고 예. 다들 시청자분들 아실 건데. 이거를 지금 그 저쪽 반대편처럼 우리 편이 다룬다? 이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영 전체가 나서가지고 네, 도와야 될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천사를 악마로 둔갑시키는 네, 그것을 같은 편이 동조할 때 느끼는 그 분노가 딱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네 맞아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맞아요. 밉다. 이런 거랑 좀 아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있던 무슨 팩트체크 방식의 이야기보다는 네, 이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 입장하고 네. 그걸 개발하려고 했던 민간 업체 입장에서 한번 네, 맞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빙의를 해가지고서 좀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다 관전자들 입장에서의 풀이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들어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일단 제가 현실 정치에도 참여를 하는 편인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더불어시민당도 최고위원 활동 했었고. 그러셨어요? 높으신 네. 분이네요. 아닙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예, 말해서 예. 그 밥그릇이 끊기는 문제가 결려 있어서. 근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이제 많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가령 다만 정치인들이 멋있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이 정치인들의 플레이를 어떤 뭐랄까 옛날 이야기 한 삼국지 이런 것처럼 여겨서 영웅서사를 쫓아서 온 친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만 기능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냥 다만 기능 때문에 제 명함을 받아보시면은 명함 앞에 이제 이름 그리고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나와 있고 뒷면에 제 연구소 슬로건이 나와 있는데 그게 딱 이렇습니다. 문장이.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예요. 제가 그것을 쫓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 영역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제도적인 문제가 많구나. 를 생각을 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를 조금씩 하게 된 건데요. 예.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할 때 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쪽이 아니고 행정 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기능으로서의 정치에 접근을 하다 보면은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람들 나아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누가 뭐라 해도 행정가예요. 진짜 탁월한 행정가고 누가 저한테 너 국회의원 할래 구청장 할래라고 하면 저는 구청장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 고르냐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최소단이에요.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최소단이기 때문에 네. 그 기능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로 나온 게 아니고 성남시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가인 거예요. 딱 이거를 상품을 만들어서 바꾸고 싶은. 그럼 행정가들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볼게요. 예. 그 성남시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서울시 이런 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성남시는 서울시에 있는 제가 구로구에 살거든요. 구로구청장이랑 같은 레벨이에요. 기초 단체장.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구로구에 살거나 관악구에 사시면 관악구청장 이런 걸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행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수준이 굉장히 아직은 걸음마 단계예요. 가령 제가 이제 여러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이랑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에서 나온 거랑 그다음 또 보고서가 기초지자체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요, 기초지자체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보고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실력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근데 그리고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부패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지역 토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벌써 발표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왜 나오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구의원들을 보니까 수준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언젠가 이해찬 전 대표님이 이런 말 할 적 있어요. 올해 3월인데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는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네.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네. 지자체나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네,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요, 이게 척추 정도는 잡았는데 모세혈관까지가 아직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요, 요즘 좀만 잘못하면요, 진짜 난리가 나요, 진짜로. 없는 문제도 만들잖아요. 근데 기초지자체 단위는요, 이 감시가 없어요.
감시가 없으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기초 지자체의 역량 개발이 굉장히 더딘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고인물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시흥 도시공사에 대한 건데 네. 보세요. 기초 지자체입니다. 여기도 시흥시지만 예. 네, 경기도 시흥시 그러니까 구로구청장님이랑 같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요. 임명택 시장님인데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걸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흥 도시공사도 출범을 했으니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도시공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예. 네. 그 성남 같은 경우는요. 도시개발공사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런 비슷한 기관을 시흥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임명택 시장님이. 그렇다. 내가 시장이 될 때 인근 도시에 거의 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공사가 있었다. 그게 다 그 도시의 회사고 도시가 소유한 공사다. 근데 우리 시흥시만 도시공사가 없더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LH공사나 민간 사업자들이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남게 되는 개발 이익을 우리 시흥시에 주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간다. 시흥 시민을 대표하는 도시공사가 있으면 서울공사처럼 LH공사나 민간 사업자와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우리 시흥시의 원도심에 재투자한다든지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다양한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조성할 때 재환원할 수 있다. 그래서 서둘러서 공사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가 지금 발전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기초 지자체 장이 이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쿠야 우리 시흥시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데 그게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도시공사가 없다 보니까 LH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걸 다 가져간다.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을 해도 그걸 다 가져간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서둘러서 설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역에 도시공사가 대부분 있었어요. 화성 같은 경우는요 2008년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요. 광명도 있습니다. 광명은 좀 늦었어요. 2015년에 예. 만들어졌고 수원은 2000년도 그리고 성남 이번에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불리는 곳 거기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고 보니까 성남 자체가 네, 재정이 거의 파탄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 성남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대장동 개발을 민간 업자들이 이익만 보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문제의식이 같죠. 지금 임명택 시장님이랑. 그러니까 구청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기초 지자체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살림꾼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 이익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공공에 환원되지 않는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시설관리공단을 확대해서 전환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구는 대부분이 없어요. 제가 구로구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구는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우리 구청장님 이거 안 만들고 뭐 했어? 저는 사실 이 생각했어요. 성남시는 시설관리공단을 확대 개편한 거고 그럼 구로에도 있어서 이렇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임명택 시장님이 이렇게 공사가 있으면은 우리도 서울공사처럼 LH공사나 민간 사업자랑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이번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니까 그게 뭐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을 크게 할 때는요, 보통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굉장히 일반적인데 시장 예를 아예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서울 터미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예, 그렇죠. 아주 그냥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동서울 터미널이 한진중공업이 가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어마무시하게 이제 쇼핑타운을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한진중공업이 이거 혼자서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진 자본이라든지 기술력 이것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제 특수목적 법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지분이 한진중공업이 10%만 들어가고요. 네, 신세계 자본이 들어와요.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곳이 지분 85%. 신세계백화점 들어오겠구나. 스타필드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은행이 5%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큰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할 때는요.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대기업도 혼자서 사업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일 수가 없으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우리 이 사업만 하는 회사를 하나 목적 법인을 만듭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모여. 그래서 금융회사도 모이고 그다음에 건설에 기술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다 모여.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합시다라고 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해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서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는 걸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아까 광명도시공사 2015년에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광명하면 떠오르는 곳은 광명동굴이죠. 광명동굴. 광명이 구로고랑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광명동굴이라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좋거든요. 와인 보관하는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가보셨군요. 네. 아니 그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그 광명 와인. 네, 있어요. 그 안에 와인도 이렇게 보관하고 좀 테마파크처럼 꾸며놨는데 그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광명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광명 시민들을 생각한다면은 개발을 할 때 광명 동굴 이 자원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사업을 벌여가지고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좀 열심히 뭐 복흥사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한 게 광명 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자. 지금 사진이 좀 있으면 나올 건데 크게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냥 페이퍼 컴퍼니 해가지고서 다 합칩시다.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광명시에서 그거를 발표를 한 게 2019년 9월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광명시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우리 혼자선 할 수 없으니까 선수들 모이세요라고 하면서 공고를 하고 선수들이 모여요. 그럼 선수들이 모이면 그걸 보고 우리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곳 그리고 우리 입장을 가장 생각해 주는 곳 우리한테 가장 이득을 줄 것 같은 곳을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해서 발표한 게 지금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인 거죠. 지금 그 성남 대장동 개발은 네. 그 사업자 선정을 하루 만에 이루어냈다고. 네. 그게 비리 위에 의혹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주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초 지자체로 갈수록 혼탁하다는 거를. 계속 로비가 들어올 거고. 장난 아니에요. 네. 아침 6시 시작해가지고 네. 그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쪽으로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대구로 안 가셨대요. 대구로 가면 로비가 들어오니까 그걸 깔고 그냥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왜 그런 결기가 필요했는지를 다 알아요. 네. 이게 조금만 틈이 나도요.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누가 나를 심사하는지 심지어 정당의 공천 관련해서도 정당 그 공천을 관리하는 그 위원들 찾아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로비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간을 가장 줄이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광명도시공사는 지금 컨소시엄을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걸 보면 안에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와 있고 제2건설이 들어와 있고 미래세대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선수들을 모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읍시다. 우리 팀을 짜서 여기 한번 내봅시다. 했는데 선정이 된 거죠. 페이퍼 컴퍼니지 일종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아서 들어와서 선정이 돼서 개발이 시작된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만 유독 독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본인들 지자체의 부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환수해서 공공으로 환수하는 어떤 기법으로서 적극 독려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게 선동하는 기술이 특히 언론들이 네.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말하자면
이런 그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갖고요. 네. 예전에 추미애 그 장관의 음. 아드님 휴가 관련한 건들 아, 보면 야, 뭐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 할 수 있다고 막 사람들이 분노만 막 불어일으키는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아무 법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 사례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 나오고 막 자본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 투자금은 쏙 빼버리고 네. 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의혹이 있게끔 만드는 스킬. 네, 맞습니다. 여기에 민주시민들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장난을 치는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구청의 입장은 알았어요. 구청 산림군의 입장에서는 네.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우리 동네 개발의 이익을 환수해서 우리 동네 시민들을 위해 쓰이게 하겠다라는 보관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적극 권장되어야 되는 사업인 겁니다. 네. 자, 이제 행정의 입장은 알았고 그럼 민간 참여자 입장. 잠깐만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를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시흥이나 광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김포, 남양주, 평택, 중국 영성시, 여주시, 뭐 수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사례예요. 아, 그러면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벤치마킹 하고 있는 사례. 맞습니다. 실제로 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요. 25억 집어넣고요. 네. 그 25억 집어넣어서 5,500억의 수익을 얻은 사업이에요. 그게 뭐 그 당시 이재명 시장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아갔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걷어가지고서 그 공원 개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썼는데 재밌는 게 이따가 제가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성남시는요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깐깐해요. 민간 개발사 입장에서. 민간 개발사 입장에서는요. 오죽했으면은 빨갱이라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이거. 사실 이재명 싫다 이런 거잖아요. 네, 싫어할만 해요. 네. 자, 이제 민간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광명시가 이제 사업을 공고를 냈고 민간 참여자가 들어온 사례를 살펴봤잖아요. 예. 이거랑 똑같이 그러면은 성남시도 당시에 이렇게 공고를 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공고를 냅니다. 그럼 공고를 내서 그 안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선수 꾸려서 참여하세요. 예. 우리 동네에서 사업할 거고 민간 개발 안 됩니다. 공공 개발 하고 싶은데 우리 공공 개발할 여력도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해가지고 이익 환수할 겁니다. 자, 선수들 들어오세요. 하면서 조건을 내건 이제 자료인 거예요. 저희 지금 나오는 게. 자, 이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민간 사업자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저희는 이 사업을 저희가 핸들링 할 거예요. 핸들링 할 거니까 50% 지분은 일단 우리 거. 그리고 플러스 주식 한 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거 빼고 나머지 이제 주주들을 모아서 오세요. 당신들이 알아서. 그리고 법에 맞춰서 오세요. 지금 이 법에 맞추려면은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관련 법률에 의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선수 꾸려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심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말씀해주신 분들을 선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냈죠. 그렇게 공고를 냈더니 그러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져온 게 KB 하나은행이었어요. 세 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신청 자격 및 방법 부분에 18조 2항, 18조 사업 신청 자격 2항 보면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들 팀 꾸리고 올 때는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일 잘하죠. 건설업자 데려오지 마세요. 당신들 팀 꾸릴 때 건설업자 데려오면 이거 이해충돌 발생하니까 팀의 건설업자 무조건 빼세요. 안 됩니다. 조건을 건 거예요. 야, 되게 디테일 있네. 네, 이 사업이. 행정 천재예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때 그 밑에 사망입니다. 예. 사업 신청에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자 명의로, 그러니까 당신들 팀 꾸려올 때 대표를 하나 설정하세요. 대장을 하나 만드세요. 이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컨소시엄 대표자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컨소시엄 협약서 및 대표자에 대한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거기에다 위임장을 제출해서 진짜 대표가 나머지들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꾸려가지고서. 그렇게 꾸려서 온 세 팀이 왔는데 대표가 세 팀이 왔는데 그 중에 된 게 하나은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적어오세요라는 거예요. 왼쪽 편은 자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우리는 이렇게 팀을 꾸렸습니다라고 꾸러미를 적으라는 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실제로 그런 꾸러미를 갖고 와가지고서 자본금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주식 수 해가지고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대로 오른쪽 표에 나와 있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보면은 옆에 0001 이 1이 주식수가 한 주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네모를 폈는데 그게 하나은행에 네모를 쳤어요. 네모를 친 게 왜 그러냐면 주식수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으로 많죠. 2대 주주. 맞습니다. 성남 이 개발의 대장동 사업에 하나은행이 나머지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우리는 이 사업을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과반에서 한 줌 더 많은 거 우리는 무조건 갖고 있고 나머지를 세팅해서 와라고 해서 하나은행이 나머지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다 이렇게. 아까 조건처럼 건설업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고 유수의 기업들이 있죠. 오히려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이렇게 등등등 오고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자산관리 회사가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언론들이 이거 지금 화천대유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사업을 벌이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리는 50%에서 한 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꾸려와라고 해놓고서 다른 사업자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려온 게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데려왔어요. 그럼 화천대유는 정체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으려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한테 물어봐야죠. 성남시가 컨트롤할 밖에 네. 있는 그 영역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모였는데 그 A라는 친구한테 친구들 좀 꾸려서 와봐 이것 좀 하게라고 했을 때 데려온 친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A라는 친구한테 물어야죠. 저 친구 도대체 뭔데 저러냐라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으려면은요, 화천대유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려면은요, 만약 기자라면 저널리스트라면은 논리적 인과관계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으려면은 성남시랑 찾는 게 아니고요. 가장 빠른 논리적 연결고리는 하나은행에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연결고리가 하나은행 찾아져요. 데리고 왔으니까. 맞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로 연결고리가 있느냐? 있어요. 네. 이현주 화천대유 자산관리 상임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 지금 화천대유에 지금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이분이 누군가를 검색해봤죠. 오른쪽입니다. 이분이 하나은행 부행장 하셨던 분이에요. 아하,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구나. 네, 이분이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찾다 보니까 하나은행 행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더라고요. 나름 잘 나가셨던 분이네. 그렇죠. 그럼 이분이 화천대유에 있으면은 지금 벌써 연결고리가 밝혀진 거잖아요. 기자들이라면 이 부분을 파야죠. 근데 이 부분을 파지 않고 성남시랑 연결고리를 파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없죠. 안 나오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야, 어쨌건 이 사건 들여다볼수록 이재명 칭찬할 수밖에 없는 파파미예요. 그런 킬링 포인트도 정리했습니다. 킬링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서 우리 엄마가 막 완전 살림꾼인데 우리 엄마가 살림 포인트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행정가로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민간의 이익이 다 돌아가는 개발 사업이었어요. 그냥 100% 다. 예. 근데 그 상당 부분을 지금 50% 이상을 공공이 지금 환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가만히 두면 민간이 성남시 지역의 부를 가져가는 문제인데 그거를 환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도 대선 전국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핵심에 다가갔어요. 민영 개발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네. 토지를 개발하면 막대한 불로소득이 창출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예. 토지를 개발하면.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걸 그냥 민영 개발로 맡기면은 민간 자본이 그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한 절반 정도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된다.
이제 다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개발이 국민 환수제를 딱 던졌죠. 그러니까요. 아, 조선일보가 찬성하는데 네. 그거 할게.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게 근본적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토지 문제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요즘 남기는 것들이 아주 그냥 반짝이시고 뼈를 때리는 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가가 상승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토지는요 유한한 자원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시멘트 밑에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토지를 단 한 뼘도 사람은 생산할 수 없어요. 그치? 네. 그래서 헌법에서도 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공개념. 네,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한 게요. 이게 만약에 토지 용도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제한하지 않으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그대로 만약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없다면은요. 그렇게 공공이 막지 않으면은요. 우리들 물 못 먹어요. 예. 예. 그 물 좋은 곳에 다들 펜션 짓고 거기에다가 막 오물투척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리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 제재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돈 없는 우리는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강변에 수백 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예요. 그치. 네, 그걸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일조권이라는 걸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토지 개발 문제는요, 공공의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근데 택지를 조성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처럼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하는 건데 거기에 민간 사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결과 민간 자본이 돈을 다 가져가는 이런 모순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동 건을 보면서 이재명 천재였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요. 이 동네도 지금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주체가 누구예요? 다 그냥 일반 건설회사들이에요. 맞습니다. 해년마다 관리해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그 개발 확정하고 이 과정인데 거기 일반적으로 토지의 모든 주인은 다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그 사람들만 벌어가는 구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그러면 지금 비판 포인트가 뭐냐? 다 환수를 못해서 비판하는 거냐?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 있는 거죠. 비판을 할 게 없어요. 칭찬을 해야 되죠. 오히려 지금 이거는. 만약에 그 비율을 더 높였다면 나중에 정반대 공격했을 거예요. 너 진짜 빨갱이냐? 그러네. 왜 민간들한테 자유를 안 맡기고 네가 다 뺏어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전 잘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간 개발의 본질이 드러났고 시민들이 이거 뭔가 잘못했다라고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공공이 환수했고 그리고 환수한 걸 가지고 그 인근에 제1공단 공원을 조성하는 데 썼어요. 이 돈 없었으면 공원 조성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중에 돈 더 뺏어오잖아. 그렇죠.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앞전에 그리고 이게 이제 조건을 내걸고 너희들 팀 꾸려서 와라고 이렇게 공모를 했잖아요. 그때 조건으로 야 건설업자는 참여하지 마라고 조건을 걸었다는 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해충돌.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수익을 무조건 챙겨갈게. 미안한데 니들 적자 보든만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 챙겨갈게.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자들을 참여시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보니까 돈이 좀 되는 것 같아. 우리 처음 약속 좀 어길게. 우리 돈 좀 더 줘봐.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 돈을 더 가져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살림꾼이라고 제가 구청장들 그리고 이런 시장들은 살림꾼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살림 되게 잘하는 깐깐한 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살림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토건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악당이에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득을 그거를 환수해가는 악당이에요. 토건 기득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예.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살림꾼이에요. 이런 시장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구청장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 삶이 더 넉넉해지고 돈을 더 벌어와가지고 우리 복지 향상에 쓰이니까는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살림 잘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하나 붙여봤어요. 네.
대장동 논란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7만 명 좀 넘게 투표를 하셨는데 이재명이 비리다 하시는 분들이 12%. 이낙연의 경선용 네거티브다 하시는 분들이 12%. 이거 제가 알고 있게 좌표 찍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비리라고 찍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 번째 75%가 기득권 수구 세력의 이재명 낙마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의 네거티브는 거기 올라타는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이재명의 낙마를 시도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보세요 지금 수천억 벌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로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와 근데 성남시에서는 그거를 대부분을 환수했어? 와 그 일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 어떻게 되지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이 주제 끝낼게요. 실제로 굳이 이걸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힘당 땅 투기 게이트에 가깝다. 그렇죠. 여기 실제로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나경원 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김전 전 친박연대 국회의원, 이완구 박근혜 때 국무총리, 신영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뒀으면 저 개발할 때 이 사람들 돈 대박 나는 사업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뭐 대박이 안 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중에 5,500억을 가져온 환수한 사건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재명이 비리가 있었다면은 이 상황에서 하다못해 거기 관련돼 있는 법률 고문이나 뭐 그 회사를 다녔다거나 곽상도 뭐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했을 때 그게 밖으로 안 드러났겠냐고요. 또 그렇죠. 이건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아직 미환수 이익을 다 환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재판을 받았는데 아무 게 안 나왔으면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 비리 구조는 있는지 없는지 다 들여다봤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걸 다시 꺼내는 것은요. 이건 정말 오히려 이재명을 띄우는 것에 가깝다 결국에는. 네. 행정력을 전시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네. 민주당이 이른 업적 중에 하나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언론은 반대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밤에 네. 새벽에 잠을 자려다 잠이 잘 안 와서 뉴스를 틀어놨어요. 네. 근데 YTN의 보도가 며칠 전에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 이 새끼들이 진짜 기자 맞나? 왜냐면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들은 기가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계약을 통해서 전세를 구했기 때문에 전세가 시장에 덜 나온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임대차 3법이 없었어도 전세난은 있어요. 네. 맞아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굳이 그게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만들었다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리는 네. 팩스도 틀리고 다 틀린 그런 네. 이야기를 보조시 보도를 하길래 아, 쟤가 기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이게 저는 임대차 3법 문제 관련해서는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부동산 문제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새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게 본선 전국에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가져 나와서 부딪힐 이슈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계속 갖고 나올 건데 임대차 3법 실패했다고 분명 가져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하는 차원들인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YTN도 그러고 진짜 쓰레기 같은 기사들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진짜 손석희옹의 말을 빌리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걔네들 말이 다 틀려요. 진짜로. 예. 근데 그 와중에 근래에 반짝이는 기사가 시리즈로 나와가지고서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한겨레가 네. 제일 낫더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요. 네. 뭐지 하나 볼까요? 네. 새 임대차법요. 4년 뒤 전세값 감당 못해 또 짐 쌀 텐데요. 네. 이게 이 기사의 이게 코어가 뭐예요?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시민사회단체처럼 접근했어요. 음. 임대차 3법도 좋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조로 접근한 거예요. 그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논리는? 네,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굉장히 사실 이게 복합적인 문제니까 여러 가지 렌즈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예. 지금 1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자님이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진명선 기자님이신데 예. 첫 번째 편 지금 읽어주신 이 제목에 있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일단 구조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주택 시장을 3등분으로 일단 나눠요.
첫 번째는 두 개로 나눕니다.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있다. 예. 그리고 임대차 시장은 공공 임대차 시장이 있고 민간 임대차 시장이 있다. 라고 나누고 접근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요. 예,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고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거니까 매매 시장은 덜어냅시다. 그럼 임대차 시장만 남는데 임대차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임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주거부라는 도대체 왜 기인하는가를 말을 하는데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 임대차 시장은 우리 공공임대주택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알다시피 너무 적어요. 공공임대주택 은 너무 적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서 대부분이 생활을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은 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내쫓기고 막 임대료 폭등하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은 취약하고 민간은 규제되지 않는 한국 임대차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시스템적으로 약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법률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적 문제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왔던 것들일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도 접근을 합니다. 지금 요즘 현장에서 서울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가 올라가지고 사람들 서울을 떠난다라는 식의 마타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자님이 접근을 한 거죠. 그럼 서울 이 탈서울, 소위 말하는 이 탈서울 현상이 정말 근래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서 있었던 건가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서울 인구가 줄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대차 3법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접근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 되게 좋았다고 봐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 공공임대 공급은 절대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는 계속 늘려야 돼. 기본주택 같은 것도 계속 늘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확 다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모두를 공공임대 주택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문장을 쓰는데 공공임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새 임대차법은 갱신권을 1회만 보장하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는 임대료 규제도 1회만 가능하다. 계속 거주 기간이 크게 연장되지도 않았는데 갱신하고 2년 뒤면 급등한 전세 가격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더 수선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제 주장이랑 같죠. 그것도 부족해. 지금 이걸로는 부족해 이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쪽 그 수구 보수론에서는 이게 너무 강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대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쪽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기자님이 재밌는 게 본인이 부담스러운 주장 같은 것들은 다 인용문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반짝이는 부분입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옴표? 네, 따옴표입니다. 교수님 말씀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은 제가 아까 시장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매매 시장이 있고 임대차 시장이 있고 임대차 시장은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임대라고 있잖아요. 이번엔 주거 형태로 나눕니다. 이분은 부동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은 자가, 전세, 월세 점유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서 온다. 며 전월세 거주 기간을 자가 수준으로 늘려서 집주인 정도의 주거 안정을 임차인도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거주 형태별로 나눈 거예요. 매매로 사는 부분이 있고 자가 형태로 전세로 사는 분들이 있고 월세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 안정성이 그러면은 누가 가장 높을까를 따지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가로 사시는 분이겠죠. 근데 자가로 살 수 없는 분들이 임대차로 사시는데 임대차를 전세 아니면 월세로 사시는데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에서 훨씬 더 나은 임차인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건 뭘까? 월세일까 전세일까? 당연히 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와 월세 그리고 이 매매로 사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비등하게 맞춰주면은 이 지금 주거 불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라는 통찰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있죠. 한국 사회가 특히 전세에 굉장히 어떤 선호도가 높고 네. 월세로 나가는 돈은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요. 네.
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순수하게 그 수입으로 사는 거라면 네. 전세보다 월세가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죠. 맞습니다. 은행 이자를 보면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2편, 3편으로 이어지는 걸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통합해서 네,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이 구분이 주요 있어요. 자가, 전세, 월세가 있는데 자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임대차 시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세가 훨씬 더 낫다. 현금 흐름이 가벼우니까는요. 그거를 3편에서 다루는데 같은 규모의 집을 갖고 전세로 사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월세로 사는 비용을 분석을 해요. 예. 월세로 살면은 월세 8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 집이 이거를 그냥 전액을 그냥 대출로 땡겨가지고서 이자를 내면 월 23만 원씩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흔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 월세로 내느니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싸. 이렇게 해서 전세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우리 주거 세입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볼 때 월세 세입자들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절약해주는 쪽으로 흐르면서 전세 비용이 더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월세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갭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또 따옴표, 아주 반짝이는 따옴표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의 따옴표인데 주장이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가져온 것 같아요. 예.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임대료 규제 없이 주거비 보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혜택이 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쪽방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쪽방촌 가면은 이게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들거든요. 근데 거기 월세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야, 코딱지만한 방, 화장실은 다 공동으로 쓰고 맞아요. 빚도 잘 안 들고. 진짜 그냥 길거리랑 매한가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거기가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 정도 하거든요. 그게 보증금이 없이. 네. 그게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요. 주거급여랑 일치해요. 평균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등한테 주거급여를 이제 월세 이제 지원 형태로 지급을 해주는데 그거를 건물주들이 다 빨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그 돈은 다시 월세를 상승하는 데 쓰이게 될 거다. 이게 메커니즘이 같아요. 제가 전세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릴 때 전세가 우리 주거 세입자들한테 정말 좋은지 고민해 보자고 한 게 이게 사람들이 전세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계속 갭 투기를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도와준다? 그거는 실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주거 세입자들이 전세가를 계속 집주인이 올리는 걸 감당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혜택은 집주인들이 다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월세에서도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지금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냐면요. 이 기자님이 만약에 시리즈를 한 편 더 썼잖아요. 이 기사를. 그러면은 이 꼭지가 나왔을 거예요. 차기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네. 아직 아무도 안 간 길이죠. 임대료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게. 야, 진명선 기자님 훌륭하신데요? 네, 굉장히 번짝입니다. 네. 번짝이고 그때 저번에 왔을 때 제가 그래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 마지막으로 기사를 쓴 게 시리즈 중에 하나가 제 행사입니다. 제 행사. 네, 그 보니까 그 전세가 감당 못해 월세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반전세 그 위에 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소멸 갭 투자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여기 지금 구봉기 소장님 얼굴이 딱 하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리즈 갖고 온 거죠. 네. 그렇진 않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걸 다뤄주셨는데 뭘 보고 드리려고 했냐면은요. 그때 이런 보고 드렸어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난이 왔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네, 저번 주에 끝났고요. 별로 없었지 뭐. 도전자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요. 도전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근데 논리가 타당하지 못했어요. 이런 주장을 펼치셨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월세 세입자가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세요. 네,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석하게 그분한테는 1,000만 원을 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 1,000만 원을 걸고 논증한 자료만 찾아오면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없었다. 없었다까지 보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좋은 기사였고 네, 안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잘못 읽었었는데 전세가 감당 못해 월세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반전세. 김동규 기자님 연합뉴스에 이거는 기자님이 악의적이거나 게을러요. 이렇지 않다면 무식하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무식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악의적이나 게을러요, 이거는. 차근차근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이게 연합뉴스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연합뉴스가 통신사잖아요. 또 이걸 다 받았어요, 자꾸 받아쓰고 YTN에서 그 보셨다는 우리 프란님이 들으셨다는 그 보도도 이거를 기초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아마도 지금도 계속 이거를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제가 이런 걸 행사를 했었잖아요. 증거 가져와 봐라.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왜 전세난이 온다는 거냐. 증명하면 선착순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지금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첨이 된 분이. 근데 지금 언론 기자분들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이 실제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지금 정부가 펼쳤던 임대차 3법의 흉을 봐야 되겠으니까 갖고 온 기술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작년 8월부터인 거죠. 예. 이제 만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1년과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시행된 1년을 놓고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에 전세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보아 놓고 나서 그전 1년보다 지금 1년이 전세가 더 줄었으면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소멸하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를 쓰면 숫자가 나오고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야 정말 그런가 보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해 봤더니 전세 비율이 줄었다. 따라서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소멸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있으면은요 100% 가짜 뉴스예요. 왜 100% 가짜 뉴스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언론에서 다뤄서 아예 기존 데이터를 가공했어요. 제 연구소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하나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작년 1년이랑 올해 1년을 비교해 보면은요 소폭 전세가 사라진 게 맞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비율을 정리해 놓은 게 위에 보면은 주황색이에요. 네. 근데 끝에만 줄었죠. 지금 보면은 작년이랑 올해만 줄었어요.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줬죠? 작년 1월로 뒀죠. 작년 1월. 예. 작년 1월을 기준으로 올해를 보면 좀 줄었다는 건데 예. 작년을 기준으로 보고 1년을 기준으로 보고 그 밑에 나머지 같은 기간을 보잖아요. 예. 내리 줄입니다. 다 작년보다 더 적어요. 숫자가. 네, 표로 정리된 것도 있거든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작년 1년 구간이 71.89%가 전세였는데 지금 올해 1년 구간은 64.84%이기 때문에 전세가 소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1.89%인 비율인 작년 1년의 전세보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줄줄이 더 적죠. 71.75% 그 밑에는 그 밑에는 70.02%. 심지어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전에는요 67.12%가 전세인 때도 있었어요. 예. 63.48%인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1년이랑 작년 1년만 비교한 수치를 말할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어땠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장난치고 있다. 이거를 고발하는 표입니다.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결국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네. 눌러 앉았다면 그것도 같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세를 얻은 거나 다름없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전세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그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시장에 전세가 사라졌다는 것을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되게 집중을 하는 이유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까 진명선 기자님 기사 읽어드릴 때 서울 인구가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전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저랑 같이 동네에서 살던 어렸을 때 친구들의 중에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올해 서울을 떠나거든요. 예, 집가가 자꾸 상승해서 버틸 수 없어서 떠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결국 누군가는 대한민국 가구 한 절반 정도는 임대차 시장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펼쳐야 돼요. 다음 정부에서 펼칠 때 만약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공격이 지금 이런 가짜 뉴스가 통용되면요. 그 정책을 펼치기가 너무 어렵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세입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정리된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제 연구소 블로그에다가 이제 엑셀을 파일로 올려놨어요. 혹시라도 기자분들 중에 필요하시다면은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이런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좀 시민분들께서도 이런 뉴스 발견될 때마다 저희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자료 가져가셔가지고 구멍기 소장 블로그에 보니까 뭐냐 데이터랑 다르다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대장동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집값이 오르면 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자본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집 많이 갖고 있고 비싼 주택 갖고 있고 그걸로 장사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정책을 내면 진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그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좋은 사람들이 네,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 그 구봉기 소장이 만든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집값이 오르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고 정반대로 현 정부가 뭐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지 않았다면 집값은 더 많이 뛰었을 거 아니냐. 아유, 물론이죠. 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작업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령 집값의 딜레마에선 정부 입장에서 설명을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집값 못 잡았다고 화 많이 나 계시죠? 근데 이런 통계를 본다고 해보자고요. 대한민국 과반수 이상이 이미 유주택 가구예요. 여러분들 집값 떨어뜨릴 수 있으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책인 거잖아요.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구청장으로서,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산림꾼으로서 이게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도 읽히냐면은요. 지금 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언론이 지금 보수 언론들이 대장동 사건 이렇게 건들면서 계속 자극을 하는 이유가 이거 봐라 이 후보는 위험하다 뭉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살림살이 꾸리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나라 살림 꾸릴 때 공공의 이익을 더 가져갈 사람이다. 그럼 우리 파이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저는 큰 싸움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네. 선거에 계속 지다가 네. 보궐선거를 이겼던 이슈랑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20, 30대가 야 어떤 놈은 뭐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갖고 뭐 주식해서 돈 빵빵 벌고 막 부동산 연끌해가지고 어쩐다 하더라. 나머지 이제 다수의 집 없거나 현재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나 또 아예 직장도 못 들어간 청년들을 계속 선동해가지고 이 정부는 지금 너희들한테 굉장히 해로운 짓을 하고 있다. 그걸 선동했던 거를 지금 대선에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의
정책의 수에서 너무 밀린다고 저는 조금 특히 부동산 이슈에서는요. 일단 부동산 전문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요. 99.9999%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 왜 손을 대느냐, 뭐,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예. 그런 민간 업자들과 더 친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이고 해서 저는 좀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부동산 스피커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좀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 동네 부동산 그 가게들, 네. 업소들 보면 다 뭐 집값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막 그렇게 쓰여 있어요. 똑같은 맞습니다. 포스터가. 네. 저분들 참 비양심적이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들이 돈 버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와서 맥락 없이 자기들은 환영할 만한 일을 왜 지금이 와서는 뭐 집값 폭등 자체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정치 아젠다로 써먹냐고요. 맞습니다. 참 답답한 형국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방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실패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근본적 적폐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났다 지금. 네. 이제 때려잡으면 된다.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접근의 어떤 시각이 또 생겼어요. 맞습니다. 개발을 왜 민간업자들이 다 먹어?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돼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솔솔 풍기고 진짜 요즘에 제가 한참 봤던 JTBC 뉴스가 아니에요. 냄새만 풍겨요. 저 어제 JTBC 뉴스 보고 입에 욕을 뱉어버렸어요. 저게 언론사 맞나 싶을 정도. 네. 어떤 부분에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은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참여하는 민간 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깐깐해가지고서 막 욕 나올 지경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챙겨가니까 공공이. 근데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웠는데 지금 JTBC 어저께 뉴스에서는 당시 시기를 2014년, 2015년이 부동산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요 절대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아니 땅값이 오를 걸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 네.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인 거죠 그게. 근거도 없어요. 완전 말 그대로 선동인 겁니다. 어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때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서 불황기였던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지? 네. 어제 그래서 좀 욕을 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7번째 방송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갑니다. 자,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